푸른 바다 위 작은 섬. 오랜 시간 물과 바람과 산호가 빚어낸 산물이다. 짙은 초록의 기운이 화산섬 전체를 감싼 곳. 원시 열대림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 바다는 숲을 품고 다시 그 숲은 생물의 터전이 된다. 바닷속에는 열대 해양 생물들의 보금자리 산호초가 숲을 이뤘다. 적도의 바다는 생명력으로 가득하다. 인류의 미래를 열어줄 비밀 열쇠를 품고 있는 적도 바다. 오랜 문명의 역사에서 인류는 이 미지의 해역에 도전해왔지만 적도 바다에서의 환경 변화는 쉽게 그 비밀을 알려주지 않는다. 적도가 적도같지가 않고요. 적도가 제 그냥 경험상으로 5도 정도 위로 상승하지 않았나 싶을 정도로 바다의 변화가 심합니다. 이게 향후 어떤 바다의 그 기온 상승이나 기후 변화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해 보이고요. 대한민국 최초 미지의 해역 적도 바다에서 심해 6,000m 생물 탐사를 위한 도전이 시작된다. 지난 10월 16일 경상남도 거제시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남해연구소 부두 5,000톤급 대양 탐사선 이사부호의 모항이다. 이사부호는 국내 기술로 건조 완공한 우리나라 최대 대양 탐사선이다. 12일간 연구 항해를 위한 준비 작업이 한창이다. 이번 항해의 목적지는 적도 태평양. 바다 한가운데서 해양과학자들의 연구가 진행된다. 출항 전 어떤 연구를 할지, 어떤 장비를 사용할지 승선한 연구진들이 모여 사전회의가 한창이다. 그래서 가능하면 저희는 예정대로 기이상의 이변이 없는 한 이상 12번의 치료를 확보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필요하신 게 있으시다면은 미리 말씀해 특히 주시면은 이지민 박사팀은 대한민국 최초로 태평양 심해 6,000m 생물 탐사에 나선다. 시간이 지금 저기에 TV 그래프 접근하기 힘든 수천 미터의 이제 생물들을 저희가 확보를 하고 그거를 어떠한 종들이 살고 있는지를 우리가 밝혀내고 그리고 그름으로 해서 전 세계에 지금 알려지지 않은 종들 그러니까 우리가 일명 말하는 신종이 어떤 거냐라는 말하는 건데요. 그런 것들을 밝혀내는 것을 주제로 저희가 이번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서서히 속력을 내는 이사부호. 저 수평선 너머에는 어떤 세계가 기다리고 있을까? 대한민국 최대 대양 탐사선인 이사부호의 탐사 여정이 언론에 공개되는 건 최초. 바다 한복판에서 다양한 실험이 진행되는 대양 탐사선의 일정은 일반 배와 완전히 다르다. 저희 본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대양 항해에서 이제 조사 정점까지 이제 근접해서 이제 항해를 해야 되고 DP 정선을 해야 되기 때문에 높은 조종 성능을 요구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첫 번째 목적지까지는 사흘을 달려야 한다. 바다위 연구는 시간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가는 동안에도 연구진들에게 1분 1초가 소중하다. 저희 만든 장비는 우리나라 말하면 여과 냉수 시스템, 필터 시스템을 저희가 만든 건데요. 그러니까 심해 환경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5도 이하의 아주 냉수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퇴적물을 올라와서 저희가 이제 생물을 이제 고를 때 이제 표충수나 20도 이상의 물을 만나다 보면 생물이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이제 스트레스를 이제 낮추기 위해서 저희가 여과된 이제 냉수 약 한 10도 정도 이하의 이제 해수를 만들기 위해서 만든 장치입니다. 네. 이사부호를 타려는 국내외 연구진들의 신청 일수는 400일을 넘는다. 이사부호의 1년 365일은 짧기만 하다.
뭐 기본적으로 이제 배가 넓기 때문에 이제 실험실도 넓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작업할 수 있는 이제 공간이 넓어서 이제 많이 편리하고요. 특히 이제 이사보 같은데 이런 윈치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장비들이 저희가 연구자들이 이제 이렇게 조사하는데 최적의 조금 이렇게 편리한 환경들이 많이 이제 제공된 것 같습니다. 출항 사흘째, 푸른 대양 한가운데 이사보호가 속도를 줄인다. 첫 번째 정점에 다다른 것이다. 함교에서도 지금까지와는 다른 긴장감이 흐른다. 여기부터는 정밀한 조정이 필요한 구간이기 때문이다. 어, 1000m 이내로 들어가면 산압 이하로 줄여서 저희 배에 보유하고 있는 스러스터 가동 후에 이제 1나트 정도로 천천히 접근할 예정입니다. 지금부터는 함교 안에서의 항해사들과 갑판 위에서의 연구진들 간의 원활한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네, 데크 브릿지입니다. 저희 정점 도착 약 20분 전입니다. 네트 작업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선미 갑판에서는 탐사 장비가 심해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꼼꼼히 점검한다. 심해 생물을 채집할 때는 저희가 여기 있는 박스 코어라든가 아니면 여기 이제 멀티플 코어, 그다음에 TV 그랩을 이용해 가지고 이제 퇴적물을 이제 채취하게 되는데요. 이제 퇴적물 이제에 살고 있는 이제 생물들을 이제 채집하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대한민국 해양과학 역사상 처음 심해 6,000m 생물 탐사 작업이 시작된다. 강철 줄 끝에 매달린 심해 탐사 장비가 바닷속으로 서서히 내려가 수면 아래로 완전히 잠긴다. 저 깊은 바닷속에는 과연 어떤 생물이 살고 있을까? 이제부터는 시간과의 싸움이다. 북태평양 수평선 너머로 해가 넘어가고 이사보 갑판에도 어둠이 찾아온다. 장비를 내린 지 8시간째. 심해 6,000m 바닥을 찍은 탐사 장비가 다시 수면 위로 모습을 드러낸다. 장비가 다시 완전히 갑판 위에 안전하게 내려올 때까지 갑판수들과 연구진들은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다. 자세히 보니 퇴적물로 가득 차 있어야 할 탐사 장비에 빈통이 군데군데 보인다. 연구진들의 표정이 썩 밝지만은 않아 보인다. 미세한 크기의 저서 생물은 심해 퇴적물 속에 주로 살고 있다. 시료를 옮기는 연구진들의 발걸음도 가벼워 보이지 않는다. 퇴적물은 없지만 해수가 담겨있는 탐사 장비에서 분리한 채집통에서 행여 놓치는 생물이 있을까 정밀 분석을 위한 보관통에 옮겨 담는 작업을 한다. 바닥면이 퇴적층이 없어가지고 실패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혹시나 해서 그 MC 라이너 안에 들어있는 물에 혹시 생물이 있을까봐 저희가 이렇게 네팅을 해본 거고요. 실제로 퇴적물을 원하는 건데 그 퇴적물이 지금 올라오지 않아서 이번은 안타깝게도 실패입니다. 적도에는 바다를 뚫고 태어난 25,000개 화산섬들이 있다. 그중 미크로네시아는 얍, 축, 폼페이, 코스레이 4개 주가 모여 연방 국가를 이뤘다. 미크로네시아 화산섬들은 평균 수심 4,000m의 적도 태평양 한가운데 떠 있다. 태고적 심해 화산 활동으로 태어난 이 섬들은 지금도 끊임없이 진화 중이다. 원주민들의 오랜 삶의 터전이었던 이곳은 16세기 대항해 시대부터 열강의 침략이 반복돼 온 곳이다. 지정학적으로 요충지였을 뿐 아니라 무한한 해양 자원의 보고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2000년부터 이곳에 태평양 해양과학기지를 운영하고 있다. 이사부호가 떠다니는 해양연구소라면 이곳은 1년 365일 적도 태평양만을 연구할 수 있는 베이스 캠프인 셈이다. 이쪽에 간단한 뭐 연구할 수 있는 시설이 다 갖춰져 있네요. 예, 있습니다. 또 분석기도 있고, 질량 분석기, 뭐. 이런 연구소를 둠으로써 365일 적도 바다의 변화에 관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여기는 주로 분석 위주고요. 최근에 저희 한국에서 아열대 현상이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다 쪽에 그런 생태계 변화를 여기서 미리 확인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이제 핵심 주제입니다. 그런 주제를 가지고 물 연구나 생물 연구를 함으로써 과연 5년 뒤, 10년 뒤에 과연 한국으로 아니면 지금 현재 이 변화가 바로 한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하는 그런 연구들을 가장 중점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태평양 해양과학기지는 키오스트에서 파견한 직원들 외에도 현지 직원들을 채용함으로써 우리나라를 알리는 역할도 하고 있다. 미크로네시아 축주는 크고 작은 300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다. 화산 활동으로 생긴 섬 몇 곳에만 사람이 살 뿐 그 주변은 산호초로 생성된 섬들로 야자수와 맹그로브가 울창한 무인도다. 열대 원시림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한 화산섬. 이 화산섬을 중심으로 산호초지대, 잘피해역, 맹그로브 숲으로 이어지는 생태계가 적도 바다에 생명력을 불어넣어주고 있다. 맹그로브는 따뜻한 지역 해안선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나무다. 높이 3, 4m의 맹그로브가 밀집한 군락지안은 햇빛조차 들지 않을 정도로 울창하다. 맹그로브는 어미나무에 매달려 어느 정도 자란 새끼나무가 바다에 떨어져 뿌리를 내린다. 한 그루당 수십 개씩 달려있는 헛뿌리는 문어발을 연상케 한다. 해안가의 맹그로브 군락지는 갯벌과 비슷한 기능을 한다. 해양 생물의 서식처이자 산란장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적도의 허파 역할을 하는 맹그로브 숲이 최근 20년 동안 해안가 개발로 20% 정도가 사라진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최근에 연안 개발, 태평양 도서국이 연안 개발을 많이 해왔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맹그로브 군락을 없애고 거기에 건물을 짓는다거나 해안선을 새롭게 이렇게 정비를 한다거나 그러면서 많은 맹그로브 군락이 소실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생태적으로 큰 손실이다. 그래서 국제적으로 맹그로브는 보호를 해야 된다. 그리고 보존을 위한 연구도 지속돼야 된다. 이러한 움직임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주 지역에서도 맹그로브 군락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이제 보존할 수 있는 연구가 돼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축주의 해양 생태계에서 또 한 가지 눈여겨봐야 할 것이 잘피숲이다. 육지의 잡초와 같이 바다에서는 잘피가 잡초의 역할을 한다. 잘피는 플랑크톤에서부터 각종 저서 생물들이 살 수 있는 먹이사슬의 토대를 제공한다. 잘피는 생명을 머무르게 하고 키우는 바다의 숲이다. 잘피 해역을 벗어나 산호초의 바다로 보트를 타고 나가봤다. 아직은 속이 훤히 들여다 보이는 얕은 바다가 이어진다. 30분을 달려 도착한 작은 무인도. 오랜 세월에 걸쳐 적도 바다의 파도와 산호가 빚어낸 작품이다. 밀물대라 해봐야 어른 무릎 정도밖에 안 되는 깊이여서 뗏목을 타고 쉽게 올 수 있는 곳이다. 이곳 원주민들에겐 어릴 때부터 고기잡이와 수영을 하던 놀이터다. When I come to here, I fishing and then stay with make a party
barbecue chicken on this island, and then fishing around here. I catch many fish. 산호초지대는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화산섬을 감싸며 산호초가 자란 상태가 거초다. 지각변동으로 섬이 가라앉아 산호초와 섬 사이 바다가 갇힌 상태를 보초라 한다. 섬이 대부분 가라앉아 가장자리에 띠만 남게 될 경우가 환초다. 산호는 원래 그 산호 폴립에서 그 탄산칼슘을 이제 배출하면서 이제 석회암 덩어리가 되는데, 어떻게 보면 축의 환초는 그 산호 폴립이 내놓는 탄산칼슘 덩어리가 모여지면서 거대한 석회암 덩어리가 만들어진 것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이 거치면서 그 환초가 형성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낮은 수심으로 떠내려온 야자 열매가 뿌리를 내리면 모래가 쌓여 작은 섬이 된다. 환초 지역 안 바닷속에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을까? 호수 같은 적도 바다의 물살을 다시 가른다. 따뜻한 수온의 열대 바다는 돌고래 같은 해양 포유동물의 낙원이다. 수중 촬영 준비를 마친 연구진이 한 명씩 물속으로 뛰어든다. 수면 아래 거대한 암벽은 산호초가 군락을 이루고 있다. 산호초 사이로 자유롭게 헤엄치는 열대 물고기. 수십오 미터까지는 여느 열대 바다와 그 모습이 크게 다르지 않다. 장소를 옮겨 조금 더 깊이 내려가 보니 침몰한 거대한 선박이 눈에 들어온다. 해초로 뒤덮인 거대한 선체. 갑판 사이로 형형색색의 열대어가 길을 안내한다. 선박 옆에는 뼈대만 남은 전투기의 잔해도 눈에 띈다. 이곳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 태평양 해군 사령부가 주둔하던 곳이다. 미군의 공격을 받은 수십 척의 대형 선박이 수심 30m 바닷속에 전쟁의 상처와 함께 고스란히 수장된 것이다. 굉장히 천의 요새죠. 그러니까 이 환초지대가 이 성벽 역할을 하고 입구는 몇 개 안 되고요. 그러니까 들어오고 나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데거든요.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방어하기는 굉장히 좋은 데였습니다. 그런데 그 천의 요새가 천의 감옥이 돼버린 거죠. 축의 환초 지역은 지금은 세계적인 다이빙 지역이 되었다. 우리나라의 바다와 달리 29도 전후의 일정한 온도가 유지되는 축의 환초 지역은 항상 같은 장소에서 같은 생물을 볼 수 있다. 또 적도의 바다는 바닷물 증발과 소나기가 반복되면서 염분도 해양 생물이 살기에 최적화된 환경을 제공한다. 축의 환초 인근 해역에는 열대어 610종, 미생물과 아직 학계에 보고되지 않은 종까지 합치면 100만 종이 넘는 해양 생물이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양에서 살아가는 해양 생물은 대부분의 생애를 산호초 주변에서 보낸다. 산호가 결국 섬을 만들고 해양 생물을 모으며 아름다운 바다를 완성하는 것이다. 적도를 이해하려면 산호를 알아야 하는 이유다. 바다는 다양한 환경을 가지기 때문에 물고기도 이에 적응하기 위해 다양한 모양과 독특한 습성을 가진다.
거북이, 심지어 바다의 최고 포식자인 상어까지도 산호초 천국인 축의 환초 지역 내에 서식한다. 우리는 그래서 산호초를 바다의 열대 우림이라 부른다. 적도 바다가 경제적으로나 생태학적으로 무한한 미래 가치를 지니는 것은 분명하다. 이처럼 다양한 해양 생태계를 품은 축의 환초 지역은 직경 60km, 둘레 200km로 세계 최대 규모다. 열대 바다가 만들어내는 보물 가운데 하나가 흑진주다.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양식 흑진주 인공 생산 체계를 구축한 곳도 이곳이다. 적도의 미래 가치는 충분하다. 열대 환경에 대한 이해하고 정보 수집하는 데 좀 중점을 두었습니다. 지금은 어느 정도 그 정보 축적이 이루어졌고 거기에 우리가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자원들을 리스트화 해가지고 하나씩 실용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지난 5월 26일은 우리 해양과학사에 또 하나의 획을 그은 날이다. 2017년부터 인도양 중앙해령대를 탐사하던 이사부호가 열수 분출공을 발견한 데 이어 주변 생태계를 규명했기 때문이다. 인도양에 떠있는 이사부호 갑판 위에 커다란 바윗돌이 쇠 그물망에 담겨져 올라온다. 평범한 바윗돌처럼 보이지만 심해 2000m 열수 분출공 주변의 비밀을 밝혀줄 중요한 단서다. 연구진들은 심해 관측용 카메라를 수심 2000m 아래로 내려 관찰을 계속한다. 검은 암벽에 따개비처럼 생긴 조개 껍질이 따닥따닥 붙어 있다. 인근 다른 지역으로 카메라를 비추었더니 굴뚝처럼 생긴 돌덩이가 검은 연기를 뿜어내고 있다. 심해의 오아시스라 불리는 열수 분출공이다. 인도양 열수구 발견은 일본, 미국, 중국에 이어 우리나라가 세계 4번째다. 계속해서 연구진들은 무인 잠수정 해미레를 내려보내 주변 탐사를 이어간다. 따개비와 홍합류 군체 사이로 몸이 투명한 갯가재가 이리저리 움직인다. 열수 분출공 주변의 극한 환경은 원시 지구의 생태계와 비슷해 생명의 기원을 밝히는 열쇠로 알려져 있다. 우리 해양과학자들은 300도가 넘는 뜨거운 열수 분출공 주변에 서식하는 생물을 통해 미래 에너지원을 개발하는 연구를 진행 중이다. 그때 저희들이 그 열수 분출공 주변에서 그 고세균을 찾았는데 이 고세균은 수소를 만드는 능력이 굉장히 뛰어난 그런 미생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실험실에서 배양을 해가지고 수소를 만드는 그런 파일럿 플랜트까지 만들었는데요. 우리 그 수소는 앞으로 미래에 그 에너지원으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학술적인 의미에서는 어떠한 그 지각의 현상으로 일어나는 새로운 그런 열수를 발견한다거나 아니면 굉장히 깊은 심해의 생물들을 발견한다라는 거는 그냥 단순히 발견의 의미와 함께 우리도 그러한 발견을 할 수 있는 나라에 힘이 있다라는 것도 일반적인 대중들한테는 어필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최초로 심해 6000m 해양 생물을 찾아 나선 이번 탐사도 우리 해양과학사에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번 연구를 실질적으로 이끌고 있는 이지민 박사는 지난 5월 인도양 열수 분출공 발견 당시에도 함께했다. 또 최근에는 북서태평양 지역 심해 4000m 탐사를 통해 신종 5종, 미기록종 7종을 확인했다. 지구가 생성되고 거기서 생물들이 진화하는 어떤 그런 기작을 조금이라도 이해하고자 하는 목적이 가장 큰 건데 그런 기작이 단시간에는 해결이 안 되겠지만 이런 조그만
기간 또는 오랜 시간이 걸려서 얻어진 정보에 의하면 저희가 그거를 조금이라도 해결해 나가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아마 의미를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해양 생물들은 이제 그 어떤 그 살아있는 어떤 종이기 때문에 그 종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알지 못하는 사이에서 많이 이제 멸종도 되고 없어지고 하는 그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 이전에 이제 다양한 종들을 우리가 이제 그 밝히고 하는 것들이 이제 중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생물들이 이제 자연계에 있으면 결과는 또 인간이 또 이용하는 어떤 자원의 개념으로도 적용되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이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출항 6일째, 예정된 항해의 절반을 지나왔다. 만족할 만한 시료를 아직은 얻지 못했지만 가판 위에서의 연구진들의 열정은 쉽게 식지 않는다. 앞선 실패를 반복하지 않도록 가판위 연구진들은 혹시나 장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까 더욱 세심히 준비한다. 이번에는 장비를 바꾸어 심해 퇴적물 채취에 나선다. 이곳의 수심은 6,000m. 깊이가 워낙 깊고 조심히 탐사 장비를 내렸다가 올려야 하기 때문에 다시 긴장된 시간의 연속이다. 심해를 탐사하는 작업은 해양과학 기술의 집약이다. 각종 첨단 장비가 총동원돼 해저 지형을 읽고 수온, 해류, 심지어 바람의 강도까지 정확하게 파악하기 때문이다. 섬세한 작업이기도 하고 저희가 이제 말씀드렸듯이 심해 작업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현재 배랑 이제 해저 지면이랑 높이가 5,000m 정도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저희가 더 정밀하게 보기 위해서 다양한 센서들의 자료를 취합해서 조금 더 이제 안정되거나 정확한 위치를 잡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센서 및 이제 데이터를 보고 저희가 운영을 하기도 합니다. 낮부터 시작된 기다림은 해가 질 때까지 이어진다. 다시 어둠이 찾아오고 내렸던 장비가 수면 위로 모습을 드러낸다. 이번에는 심해 생태계의 비밀을 담은 퇴적물이 제대로 올라온 것일까. 6일 밤낮을 가판 위에서 보내 이미 지칠 법도 한 연구진들이지만 원하는 시료를 눈으로 확인하기 전까지는 마음을 놓을 수 없다. 그러나 연구진들의 분위기가 또 심상치 않다. 열려야 할 장비가 쉽게 열리지 않는다. 심해로 하강 도중에 안반에 부딪힌 장비가 망가져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이다. MC를 찍었을 때는 퇴적상이 적당하다고 판단을 해서 BC를 내린 거거든요. 근데 불행히도 이게 BC를 찍었는데 밑에 퇴적상이 그다지 많은 퇴적물이 없을 경우에는 얘들이 찍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번에는 실패였습니다. 올라오질 않았습니다. 계속되는 실패에 밤늦은 시간이지만 긴급 대책 회의가 열렸다. 대양에서의 연구 과정은 실패의 연속이다. 시료 채취의 성공률은 50%를 넘기기 쉽지 않다. 문제는 연구진들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는 것. 그 시간이라는 게 사실은 조사하는 방법이나 아니면 조사자들이 어떤 식으로 거기에 임하느냐에 따라 이게 편차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라는 거는 시료나 아니면 연구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연구진들의 애타는 마음은 아랑곳 없이 다시 또 태평양의 해는 뜬다. 심해 6,000m 새로운 도전 앞에 미지의 해역은 쉽게 인간에게 그 속내를 드러내지 않는다. 그러나 해양과학자들의 도전 정신도 쉽게 꺾이지 않는다. 대한민국 해양과학 기술의 발전은 대한민국 해양탐사의 역사와 궤적을 같이 해왔다. 선대 해양과학자들의 개척 정신이 지금의 해양과학자들의 도전 정신으로 이어져 오고 있다. 이사부의 전신인 온누리호는 1992년 건조된 1,500톤급 해양 탐사선이다. 우리나라 해양과학 발전의 주춧돌이 된 배이지만 지금의 대양 탐사선인 이사부와 비교하면 4분의 1 규모에 불과하다.
쉐빙선인 아라온호가 나오기 전에는 3차례나 남극을 탐험하는 등 전대양을 누볐다. 쉐빙 기능 없이 극지 바다로 향한다는 것은 무모한 도전처럼 들린다. 해양 탐사선 30년 경력의 이민수 선장에게도 가장 아찔한 경험이었다. 우리 연구원들이 지금 조난당인데 안 갈 수 없다. 가보자. 그래서 보트를 내렸죠. 보트 내려서 갔는데 아니라다니까 저희 보트도 자초당합니다. 저희 승무원들, 연구자들 같이 자초 아닌 자초를 당해서 조난을 당한 거죠. 어떻게 스페인 쉐빙선에 연락이 닿아서 쉐빙선에 구조 요청을 했습니다. 쉐빙선에서 큰 보트를 내려서 저희를 구조해 준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10년이 돼서야 비로소 5,000톤급 대양 탐사선의 꿈을 꾸게 됐다. 국민공모를 통해 울릉도를 우리 영토에 처음 편입시킨 신라 이사부 장군의 이름을 따 해양 강국의 염원을 담았다. 이사부호는 2016년 완공될 때까지 6년 넘는 기간 동안 모두 1,000억 원을 들여 건조한 배로 각종 첨단 장비를 갖추고 있다. 이사부의 완공으로 우리는 드디어 세계 8번째 5,000톤급 대양 탐사선 보유국이 되었다. 이사부의 가장 큰 특징은 다이나믹 포지션, 즉 수천 미터 깊이 대양에서도 닷없이 오랜 시간 한자리에 멈춰서 있는 기능이다. 연구선에서 가장 중요한 게 정점을 얼마나 정확하게 찾느냐, 그런 게 중요한데, 유지를 하고 그 정점을 따라 가지고 얼마나 직선으로 가느냐가 중요한데, 이런 장비들을 통해 가지고 그 정점 유지라든지 정확한 포지션을 지킬 수 있고 또 그 라인을 탈 수가 있는 거죠. 그 길로 가야 하는데, 사실 일반 선박 같은 경우에 추진이 뒤에밖에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라인을 타거나 아니면 정선을 하기가 힘듭니다. 이사부의 다이나믹 포지셔닝 기능의 오차는 반경 50cm에 불과하다. 이사부의 또 다른 특징은 모든 동력이 전기로 움직인다는 것이다. 5,000톤급 대양 탐사선이지만 진동이 적고 소음도 작아서 해양 연구에 적합한 환경을 제공한다. 연구진을 포함해 한 번에 60명을 태우고 중간 기항 없이 지구 반바퀴를 항해할 수 있다. 출항 9일째, 이사부호는 적도 인근 해역까지 내려왔다. 지금까지와 달리 선체가 좌우로 심하게 흔들리기 시작한다. 평온하기만 했던 적도 태평양 바다의 파도가 심상치 않다. 5, 6m의 높은 파도가 쉴 새 없이 몰아친다. 선장과 연구진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실시간 전송되는 태풍 정보를 보며 대책을 논의한다. 괌 인근에서 발생한 태풍 위투의 세력권에서 벗어날 시점을 결정해야 한다. 지금 저희가 원래 계획대로 하면은 25일 날 오전까지 탐사하게 돼 있었는데 태풍이 생각보다 좀 커지고 빨리 오기 때문에 금일 저녁, 24일 저녁에 자정 무렵에 탐사 마치고 밑으로 피항해야 될 것 같습니다. 범선 시절 적도의 바다에서 가장 큰 두려움은 바람이 없는 무풍지대를 만나는 것이었다. 그러나 지금의 적도 바다에서 가장 두려운 대상은 더 잦아지고 규모도 커지고 있는 태풍이다. 적도의 바다에는 연평균 표층 수온이 섭씨 29도 이상으로 유지되는 웜풀 지역이 존재한다. 이 웜풀은 아직 명확하게 그 원인이 규명되지 않은 태풍의 비밀을 품고 있는 지역이다. 워낙 수온이 높기 때문에 수온만 높은 것도 있지만은 열 용량이 굉장히 큽니다. 용량이 크다는 얘기는 맷집이 좋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보통 태풍 하나 하면은 그 에너지가 우리가 흔히 비유하기를 그 히로시마에 투하한 운폭의 10,000개에 해당되는 에너지를 비유하거든요. 그런 에너지를 공급하는 게 바다예요. 이사부호 건조로 우리도 본격적인 태풍 연구를 시작했다. 적도 태평양 웜풀 지역에 도착한 이사부호. 갑판에서는 노란 비행 물체처럼 생긴 장비가 수온 섭씨 29도의 태평양 웜풀 지역에 투하된다.
이곳은 최근 적도 바다에서 발생한 대부분의 태풍이 지나간 길목이다. 성인 남자 키만한 작은 장비지만 태풍의 각종 정보를 수집하는 일종의 블랙박스 역할을 한다. 이 태풍 연구에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을 비롯해 각 대학 등 국내외 연구진 35명이 참여하고 있다. 2021년까지 태풍의 열 용량이 얼마나 되고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반복 관측을 통해 태풍 경로를 예측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 요즘 현대사회에서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어떤 예측된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미리 대비도 하고 피하고, 미국 같은 경우는 뭐 어떤 회오리 바람이라든가 토네이도라든가 뭐 태풍이 온다 할 때 수백만 명씩 이렇게 대피시키고 그러잖아요. 그건 바로 우리가 뭐 2, 3일 후, 며칠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근거에서 이제 그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태풍 이 연구를 한다는 것은 어떤 다양한 우리 기초적인 연구를 통해서 태풍에 대한 어떤 예측력, 특히 그 급강하는 태풍의 어떤 예측력에 높이는 데 어떤 기여를 하고자 이런 조사를 하게 됐습니다. 이제 피양전까지 주어진 시간은 반나절에 불과하다. 이번에도 실패한다면 사실상 연구진들에게 더 이상의 기회는 없다. 드디어 심해 6,000m에서 탐사 장비가 갑판 위로 올라온다. 앞선 시도와 달리 육안으로 보기에도 관측 장비마다 퇴적물이 잔뜩 담겨 있다. 주로 퇴적층에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 퇴적물을 처음 획득했다는 것은 그만큼 심해 6,000m의 비밀을 풀 순간에 다가섰다는 의미이다. 저희가 이제 바닥에서 퇴적물을 떠왔고요. 이제 퇴적물에서 이제 상층에 있는 퇴적물을 저희가 생물을 고르기 위해서 퇴적물이 코어 안에서 이제 교란이 안 되도록 이제 조심조심해서 이제 이동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지민 박사를 비롯한 연구진들에게 모처럼 만의 안도와 기대감이 묻어난다. 이제는 이 퇴적물에 숨어있을 심해 생물을 원상태로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다. 연구진들은 곧바로 수면 위에서도 원래 서식 환경을 최대한 유지시켜주도록 돕는 여가 쿨링 필터 시스템을 작동한다. 심해에서 살던 생물이 수면 위로 갑자기 노출되면 연구 결과 자체가 크게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어렵게 얻은 퇴적물인 만큼 한 움큼이라도 버려질까 조심스럽게 정밀 분석을 위한 보관함에 옮겨 담는다. 이번에는 8개 라이너 중에 7개가 성공이 돼서 만족한 결과라고 봅니다. 이사부호에는 바다에서 채취한 시료를 분석할 수 있는 기본적인 설비를 갖추고 있다. 연구진들은 곧바로 고배율 현미경을 통해 어떤 생물들이 퇴적층에 살고 있는지 분류 작업에 들어간다. 현미경 렌즈 너머로 보이는 시료를 확대해 봤더니 작은 움직임들이 관측된다. 인류 최초의 발견 가능성이 높은 생물들이다. 특히 이제 이런 지역에서는 이제 많은 조사가 안 됐기 때문에 아마 많은 저희가 발견했던 아마 종들이 많은 부분이 아마 새로운 종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심해에서 발견되는 종들은 약간 80% 이상이 그 신종으로 이렇게 밝혀지거든요. 그래서 아마 여기 있는 종들도 많은 부분이 새로운 종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새로운 종을 발견했을 때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한다. 하나는 신종으로 인류 최초로 그 존재가 확인된 종을 일컫는다. 또 다른 하나는 미기록종으로 다른 지역에서는 발견됐지만 특정 지역에서는 처음 발견된 종을 일컫는다. 이번 탐사에서 이지민 박사 연구팀은 신종과 미기록종을 포함해 모두 50종이 넘는 새로운 발견이라는 성과를 이뤄냈다. 이사부호 취항 이후 국내외 연구진들의 승선 신청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에도 이지민 박사 연구팀 외에 대학 간 공동 연구팀이 함께 승선했다. 적도 바다는 생명의 신비나 이상기후 외에도 연구 분야가 무궁무진하다. 저희는 북서태평양 해양 환경 변화의 지시자로서 미세 플라스틱의 고동에 대한 활용 연구를 수행을 하고 있는데요. 미세 플라스틱이 표출뿐만 아니라 해양 환경 전체에 퍼져 있기 때문에 각 수층에 있어서의 이런 연구들이 종합적인 연구들이 수행이 되어져야 돼서 이번 관측 기간에도 그것 때문에 다양한 관측 장비들을 저희가 내려서 실제로 연구를 수행을 했고요. 이러한 연구들을 좀 더 이제 기반으로 해서
실제 이 미세 플라스틱에 대한 연구를 좀 더 폭넓게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태평양에는 이미 알려진 대로 거대한 플라스틱 쓰레기 섬이 2개가 있다. 하나는 하와이 북동쪽에 자리하고 있고 또 하나는 일본과 하와이 사이에 위치한다. 이 플라스틱 쓰레기 섬은 1950년대부터 바다를 떠다니던 플라스틱 쓰레기가 뭉쳐져 해마다 그 규모를 확장해 가고 있다. 서울대 인천대 공동연구팀은 태평양 지역 거대한 쓰레기 섬에서 흘러나온 미세 플라스틱이 어떤 경로로 어디까지 확산되었는지 연구하고 있다. 태평양 해역 쓰레기 섬은 우리와는 당장 상관없는 얘기처럼 들리지만 쿠로시오 해류를 타고 우리나라 연안까지 침투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태평양 바다의 생명력은 결국 인류 전체가 함께 책임져야 할 문제다. 원래는 대학팀에서는 공동 연구를 하지 않는 선에서는 이러한 좋은 조사선을 타기가 힘들었는데 저희에게 좋은 기회가 이번에 되었던 것 같고요. 이러한 연구가 좀 더 많이 진행이 된다면 대학에 있는 분들도 대양에 대한 연구로 좀 더 폭넓게 그 연구 영역을 확장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미국 해양대기관리국은 심해를 우주공간과 비교해 이너스페이스라 부른다. 그만큼 심해는 어둡고 먼 신비로운 공간이기 때문이다. 인류 최초의 심해로의 도전은 미국의 생물학자들이었다. 해양과학 기술의 발전으로 인류의 도전은 미지의 해역, 심해로의 문을 열어가고 있다. 현재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를 비롯해 잠수 로봇 30대 정도가 해양 연구에 이용되고 있다. 특히 이제 심해가 이제 접근하기 쉽진 않잖아요. 한 5,000m 이상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인프라를 가지고 있는 국가들이 이제 주도적으로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심해 연구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는 이번에는 이제 저희가 이제 그냥 일부 뭐 멀티뷰컬 일부 장비만 내렸는데 요즘 이제 경향은 이제 심해 연구들이 대부분 이제 잠수정이라든가 뭐 그런 잠수정을 내려서 연구하는 게 기본적인 어떤 패턴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본은 이미 1980년대부터 우리에게는 없는 유인 잠수정을 운영하고 있다. 심해 6,500m를 뜻하는 이 잠수정은 1년에 60차례 이상 연구진을 태우고 태평양, 인도양, 대서양의 심해 6,000m 이상의 해저 환경을 조사하고 있다. 일본에는 뒤처졌지만 중국의 추격도 매섭다. 중국의 유인 잠수정 자오룽호는 세계에서 가장 깊은 마리아나 해구에만 이미 9차례 이상 다녀왔다. 특히 7,000m 이상 깊이까지 잠수한 기록을 갖고 있는데 이는 전 세계 바다의 99.8%를 탐사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특히 가까운 나라 일본 같은 경우에는 80년도 이후부터 굉장히 본격적으로 해양 딥시에 관해서 연구가 굉장히 활발하고 지금도 아마 선두주자로서 역할을 많이 하고 있는 건데요. 그 뒤따라서 우리나라와 이제 최근에는 중국도 합류해서 많은 연구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연구 동향적인 면에서 보면 한국은 아직 이제 첫 걸음을 떼서 조금 이동하는 수준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공식적인 활동을 시작한 지 이제 2년을 간 넘긴 이사부호는 1년 365일 가운데 270일을 대양 한가운데 떠서 지낸다. 해양과학자들에게 모든 바다가 그들의 실험실이다. 인류의 손길이 닿지 않은 미지의 해역을 한꺼풀씩 벗겨낼 수 있는 힘은 이들의 열정에 더해 해양 기초 과학 분야에 대한 관심과 지원에 달려있을 것이다. 바다에서 천문학적 경제 가치를 창출해내는 일도, 인류와 자연이 공존하는 해법을 찾는 일도, 인류의 미래를 스스로 그려나가는 일도, 어쩌면 지구 가장 깊은 곳에 대한 이해에서부터 시작돼야 할 것이다. 해양과학기술의 진보는 결국 적도 바다를 중심으로 한 전지구적 진화의 한 부분이다.